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의 향방, 국채금리를 어느 정도 가정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워낙 교수님이 거시경제 전문가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아니, 조심스러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냥 제 소견을 너무 말씀드린다고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경제나 금리만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금리가 모두 다 내려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뭐 부동산 대출 부분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라든지 또 한국의 대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외 경제 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 직관적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G3에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인데 이미 유럽과 중국은 거의 리세션 방향에 완전 방향을 잡았고 미국이 딱 하나 남았는데 미국마저도 그러니까 보시는 전문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건 간에 금년보다 내년이 더 다운으로 간다는 게 견해이기 때문에 한국은 뭐 복합적으로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미국과 달리 굉장히 변동금리 비중이 거의 한 80~90%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치명타를 가는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한은도 연초부터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금리 올리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는 거에 반증일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그 10년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영향이죠. 결국은 미국 금리가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약간 제가 이미 사실은 이전에 언급했지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 근처에 왔다고 보고 좀 호흡을 좀 길게 보면은 내년부터는 좀 점점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 내려간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미 답이 나왔죠. 한국 시장 금리도 이제 미국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란 변수가 딱 풀리는 상황에서는 한국 금리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도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럼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뭐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이 좋죠? 그러니까 한국이 좋다는 의미는 사실 좀 약간은 좀 뭐 불행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키 점프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스키 점프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점프대가 높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는데.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한 최근에 거의 좀 한 0.5 정도 차이 났겠는데 미국이 조금 높은데 근데 문제는 둘이 다 이제 점프를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착지점이 더 낮을 거냐는 거죠. 착지점이 더 낮다는 의미는 곧 어느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거냐.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 경제가 더 하드 랜딩 리스크가 커지냐.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건 금리가 좀 덜 떨어진다는 거, 하드 랜딩을 한다는 건 그 나라 시장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달리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드 랜딩 리스크가 더 커질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시장 금리 내려가는 것보다도 한국 시장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현재 금리와 마지막에 최종 착지점 금리의 차이를 봤을 때는 한국이 더 매력적일 것 같다. 이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셨겠지만 저도 참 좋게 와닿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정점에서 저점 간의 차이값 이게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차이값이 수익성인데 이 고점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나 고점 대비 저점 간의 차이값이 작고 우리나라는 고점 대비 저점 간의 차이값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24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인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하고 우리 경제가 특히 이제 인구 감소를 비롯한 뭐 고령화와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네. 드리면 사실은 교수님 생각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한국 국채가 매력적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많이 그러니까 시장 금리 기준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한국이 미국보다 학교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캐피탈 이코노믹스란 정부의 독립서 자료를 읽었는데 2030년 기준으로 한국은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2%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학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급속한 고령화되면 그리고 저성장과 저금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0년짜리를 사면 지금 현재 국채금리 4%인데 앞으로 4%를 10년간 확정 또 20년짜리 사면 20년 동안 4%가 확정이잖아요. 즉 향후에 저성장 저금리가 되면은 지금 4% 확정은 원더풀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한국 경제 여건상은. 네. 네. 뭐 저도 이 거시경제 보면서 또 채권 투자를 추천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왜냐면 5%대를 이제 초과하는 그 수준에서는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여지가 훨씬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좀 추천드렸던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거시경제의 흐름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를 개인적으로 추천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이 종목이 뒤틀리는 경우는 많지만 이 거시경제의 흐름은 하나의 그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현업에서 20여 년간 채권 투자의 자문과 의사결정을 해왔던 분이시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지금 교수님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제 느낌상은 조금은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고 그리고 호흡이 짧은 투자보다는 호흡이 긴 투자를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마치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투자 판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그런 어프로치로 보시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본다는 건 말 그대로 쇼텀을 아니라 긴 흐름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채권은 거기 너무 부합되고 두 번째로는 채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기 매매 차익보다는 긴 그림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 구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주식부에서. 그래서 특히나 연배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 좀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예금만 주목하시는데 사실은 국채라는 거는 예금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거시경제가 흘러가면서 잘 판단해 투자를 하시면은 또 오히려 굉장히 또 좋은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사실은 경제가 무너지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채권은 반대로 경제가 무너질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거의 반드시 좀 필요한 자산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대화를 쭉 나눌 예정인데 자꾸 추가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일종의 우리가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리서치하는 사람이고 대표님은 그걸 이제 투자 자문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이 교집합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자꾸 여쭙게 되는데 향후 이따가 그 펀더멘털을 말씀 나누겠지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시장에서는 아직 그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또 연준에서 그 원래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점도표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024년 6월 정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하 시점도 아마도 그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빠를 제 거다. 생각입니다. 예. 상당 부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또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쵸. 물가 상방 압력이 존재하는 한 네. 뭐 중동 전쟁이 또 어떻게 확전될지도 모르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급등할지 모르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는 뭐 당연히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제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라스트 댄스라고 생각해도 좀 크게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금리가 동결될 건가 안 될 건가에 있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한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채권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년 내 2년 정도 호흡으로 보시는 거고 1년 내에 2년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물가 변수가 터지면 금리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가 이미 긴축이 과도한 긴축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그 후폭풍의 실물 경제 데미지가 더 커진다는 의미고 더 커지면 사실은 국채 쪽의 뷰의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커질수록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결국은 1, 2년 안에 다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본다. 아, 네. 너무 좋은 접근입니다. 그럼 이제 연준을 여쭤봤으니까 네. 그다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게 한국은행의 네.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네. 한 차례의 통화정책 회의가 남아 있죠. 네.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국내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중에 교수님들 보고 봐야 될것 그래도 같고 의견을 여쭙는 예, 그냥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 자문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경제를 하려고 제가 해외 리서치를 또 유료로 많이 보고 있는데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의 금리 정책 어떨 건지를 보는 걸 좀 제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결론은 동결입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여건상 금리 올릴 수 없는 여건이다. 네. 오히려 뭐 이거는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인상 못 한다죠. 그렇죠. 네, 여건이 특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크게 세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그리고 이것의 이제 부실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너무나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 그렇죠. 막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런 것을 떠안을까 하는 더군다나 또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 둔 시점에서 그것을 이제 뭐 혹자는 좀 부실을 만들고 부동산 PF 부실도 소위 몇몇 건설사들이 하나 둘 쓰러져야만 나중에 한 번에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또 한국은행의 선택은 그걸 내버려 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그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명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또 중소건설사 쓰러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쓰러지게 놔두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리에 대한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향후 금리 인하 올 것인가, 이 지점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마경환 대표님 지비투자자문에 20여 년 동안 이 채권 투자에 조언을 주시는 시장 자문가로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이 지금까지 채권 금리가 미국 채권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었던 거,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가깝게까지 상승했었던 거. 여기에 중요한 배경은 어쨌든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네. 3분기 성장률 발표될 때가 피크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또 수급적 측면은 그냥 우리가 단기적인 거, 펀더멘탈로 얘기를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갈 땐 크게 두 가지 변수 아니겠습니까?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 금리라는 어떤 경제 펀더멘탈 이슈와 두 번째는 물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제 9월달 이후에 10월달에 금리 올라갈 때 보면은 물가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기대 물가는 완전히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즉 최근에 실물 경제 서프라이즈 때문에 사실 실물 경제 서프라이즈와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게 같이 갔습니다. 사실은. 네. 즉 현재까지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가 좋아서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3분기 GDP가 4.9% 네. 나왔으니까 네. 이것은 정말 무슨 중국 경제냐, 그렇죠. 뭐 숫자를 잘못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 만큼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3분기까지의 성장률이고 그렇죠. 이 3분기 성장률이 이후에 4분기부터는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 부분인데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또 초과저축 부분이 완전히 소진되면서 4분기부터는 좀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뷰가 좀 많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혹시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교수님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의 지금까지 소비를 버텼던 버팀목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의 지원금 부분이었는데 그게 말씀 주신 대로 JP 모건에 따르면은 금년 12월로 이제 그게 끝나는 상황, 버퍼가 사라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구하고 이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떻게 단단해 보이는 게 사실은 노동이 워낙에 한 건데 근데 노동에 알람이 떴죠. 네.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게 보통 이제 그 미국을 얘기하면 결국은 소비를 얘기해요. 소비를 보려면 결국은 노동 시장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노동 시장이 너무 후행 지표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런 불구하고 노동 시장을 보려고 하면 결국 노동 시장 추세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금년 저점이 1월 달이었는데 3.4였는데 이번 10월 달 발표가 3.9가 됐죠. 네. 근데 이거 재밌는 데이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저희 자체 방송에 제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어떤 거냐면은 샴 룰이라고 네. SAHM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실업률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지다가 추세가 바뀌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지가 점검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추세의 어떤 완전 이제 턴어라운드 했는지를 보는 게 어려웠는데 이게 예전에 연준 멤버인 이제 샴이란 이분이 이제 한 어떤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실업률 저점에서 0.5% 이상 증가를 해서 3개월 이상 유지될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상방으로 올라간 거다라고 보는 거고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상방으로 접어들고 과거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바로 미국 이렇게 경기 침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데이터를 잠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점이 3.4여서 그러니까 금년 1월 달과 4월 달에 3.4였는데 이번 10월 달 발표가 드디어 3.9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9를 터치를 하면은 제가 요렇게 블룸버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0.5를 터치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실업률이 이게 그 노동 데이터의 실업률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터치가 거의 다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룰이 결국 되려고 하면은 0.5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가정인데 어쨌건 간에 이제 첫 번째 터치가 됐고 만약 좀 얘기 길었으나 많은 결국 이렇게 되면 향후
두세 달 동안 계속 3.9 이상이 한 4 이렇게 간다고 그 레벨이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건 완전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네.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전에 제가 한 데이터인데 이게 미국의 독립리서치 자료인데 실업률 저점부터 경기 침체까지 통상적으로 몇 달 걸렸냐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쭉 보니까 지난 한 70년간 데이터인데 14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면 금년 1월 달에 실업률 저점이었고 이거를 이 대입에 한번 환산해 보면은 내년 3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우연찮게도 최근에 이 샵룰과 거의 궤를 같이 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년 한 초반 정도 되면은 이제 4%대로 진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이제 실업률 쪽으로 그러니까 침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샵룰 되게 매력적이네요. 예.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린다면 임금 상승률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규모 이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레벨 다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좋지 못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강하면 일자리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부터 차지하게 되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노동 공급이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면 그 낮은 임금의 일자리도 다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렇죠. 법이죠. 교수님이 너무 네.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임금도 높아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눈에 들 수밖에 없는 게 노동 데이터를 조금만 한번 2차로 분석을 딱 해보면은 최근에 비농업 부분 절도 한 15만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안을 좀 더 세분해 보면은 엉망입니다. 네. 즉 뭐냐면은 그 15만 는 것 중에서 사실은 대다수가 공공 부분이고 또 굉장히 급여가 낮은 어떤 교사나 이런 쪽의 인력이고 실제로 어떤 임금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채 한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주도해서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퀄리티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임금이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 앞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리저널 뱅크 중소은행들 이슈가 계속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데 네. 결국 중소은행이 이렇게 이제 뭐 중앙은행 지원을 받다 보니까 대출을 굉장히 좀 이제 깐깐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중소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데가 누구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고 예. 근데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센티멘트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론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 보시면 여기도 제가 최근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소기업 센티멘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90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론 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얼만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체는 그냥 극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어떤 거냐? 미국의 잡 마켓에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미국 노동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 궁금한 것 중에 큰 그 궁금함, 그 질문은 아마도 2024년의 통화정책의 방향이지 않을까. 금리를 인하하긴 할 텐데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파월은 또 역시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과연 언제쯤 인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꼭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대표적인 연준 주요 인사 중에 여러분 아실 만한 바로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보스틱 유명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No urgency for rate cut.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뭐 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연준은 향후 어떤 정책 움직임의 신중함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또 향후 6개월 동안 뭐 인플레가 확실히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아직은 좀 제약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되고 서둘러서 이 제약적인 통화 정책 충분히 이 높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 24년 하반기 중에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아직 적극적으로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말라. 다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지속적으로 완화될 때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노동시장의 그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긴 낮춰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쭉 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뭐 역시 너무나 유명하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예, 메리 델리 유명합니다. 메리 델리. 이분이 CNBC하고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페드의 중도파 인사고요. 샌프란 연은 총재는 내년 금리 3번 내려도 그래도 긴축적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더 해도 된다라고 표현해. 여전히 제약적이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니까 3번 정도는 충분히 인하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Still too soon to say rate hike cycle is over.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해도 된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아직 끝났다고 보진 말자.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밖에 한 표현, 이 연은 총재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을 좀 몇 가지만 더 거론해 본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 완화 정도를 고려해 보면 페드가 24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3차례 정도 인하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금리다. 제약적이다. 과잉 긴축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주장. 너무 과잉 긴축이다. 그러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직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추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지금 당장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는 이른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라 라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밌죠? 그 다음 연준 인사 중에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바킨 유명합니다. 이분도 뭐 다 유명한 분이죠. 그죠? 다 유명한 분인데 Inflation remains a focus for the Fed. 그러니까 연준의 이거 좀 키워드릴게요. 저를 좀 지워야겠네요. 보면 연준의 굉장히 중요한 의결 과제로서 여전히 물가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전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Seeking conviction on inflation for rate cut. 그 conviction, 확실히 물가 잡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확신.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리치몬드 여는 이 박힌 총재가 전반적으로 경제는 양호한 상황이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 결정은 경제 성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이거 중요합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컨빅션, 확신을 갖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물가가 확실히 잡혔는지 그 흐름을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물가가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역시 뭐 제가 보여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유명하지만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죠. 하커. 이 하커 총재는 또 뭐라겠냐. Rates should move down, but not immediately. 기준금리 인하는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건 맞다. 그러나 즉시 일어날 일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 하커 총재가 당분간 정책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이후에 인하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경제활동은 정부의 이 공식 지표들, 이런 공식적인 그런 지표들이 나타내는 그 신호보다도 좀 빨리 둔화되고 있긴 하다.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단행할 만큼 그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거론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보여드릴 이야기는 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참조차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하셨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스트 마일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국은행에서 20날 어제 그저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 이런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그런 그 물가의 오름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인플레이션 잡힌 거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아직도 너무 섣불리 물가 안정화됐다고 인정하지 말자.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있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과정, 아직 나머지 있죠. 3%에서 2%까지 그 나머지 마지막 걸음, 그게 뭐예요? 라스트 마일이죠.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데 마라톤 결승전에 거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톤 뛰는데 거의 결승전 골을 앞에다 두고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아직 그 라스트 마일을 가야 되는데 그 라스트 마일을 보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보다 남은 라스트 마일을 뛰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힘들 수 있다.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요. 실제 글로벌 경기 진단, 미국 경기 진단, 또 물가 여부, 안정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설명하셔도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진단이에요. 전 산업 PMI를 보시면 이 구매자 관리 지수죠. PMI를 보시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레벨 다운되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 PMI는 50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악화된 상태고 서비스업조차 크게 악화되고 있어서 나름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꺾이고 있는 흐름이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으리만큼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 안정화, 글로벌 인플레 압력의 이제 해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될 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세계 상품 교역량 및 제조업 수출 수주 PMI 이런 지수로 봐도 세계 상품 교역량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이 뭐 지금 좋았다가 23년 들어서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제조업 수출 수주 PMI 같은 경우도 이 기준선 50을 계속 밑돌면서 23년에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이런 PMI 지수로 보면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PMI 지수는 가볍게만 설명드린다면 각 기업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물을 생산하려면 이런 병을 공급업체로부터 제조받아야 돼, 주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각종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조달받기 위해서 공급 구매팀에서 주문을 해야 되죠. 그 구매팀이 주문을 얼마나 넣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구매자 관리 지수가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사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지금은 또 유로 지역을 좀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서비스업 생산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다 그렇게 좋지 않게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유로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유로존 노동시장에 보시면 취업자 수의 증감을 보시면 23년 2분기부터 크게 취업자 수 증감 폭이 줄어들고 있고 21년 1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유로존의 노동시장도 좀 악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진단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언제 있을까를 확인하는 것은 경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경기가 글로벌 경제가 유로존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 글로벌 경제, 유로존 경제 뭐 그밖에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 제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 확인할 수 있는데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나 서비스 물가 모두가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히 둔화되고 있죠. 한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1%에 가까운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11%다, 10.6%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1% 수준으로 성장하는 이 권역에서 물가 상승률만 10%를 초과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물가 상승률이 상당 수준 완화돼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단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때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22년 뭐 중반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수준까지 이제 물가가 완화된 겁니다. 뭐 서비스 물가도 좀 떨어지고 근원 물가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다가 이제 4.5를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유로존의 가장 물가 문제가 심각한 유로존 물가도 그래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하는 수준 2%에 부합하려면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두 가지 해석이에요. 물가는 안정화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은 24년에 도래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2%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컨빅션을 찾을 만한 그런 물가 지표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당장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유로존이든 미국이든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역시 아까는 유로존 보여드렸지만 미국 물가마저도 이 빨간색들 보세요. 상당 부분 9.1% 정도까지를 찍었다가 상당 부분 내려왔고 근원 물가도 상당 부분 내려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24년에 기대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국도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판단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좀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그 국가가 또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물가 지표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0%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이너스 0.5%까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여기 좌측 기준이거든요. 1%가 채 안 됩니다. 중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1%가 안 돼요. 생산자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거의 직면한 모습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는 많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둔화시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기조에 갈 것이다라고 판단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은.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겠구나. 목표하는 물가에 진입할 수 있겠구나.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겠죠. 거의 끝으로 미국의 경기 진단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를 진단할 때 있어서 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미국 경기에 있어서 성장률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이번 미국의 GDP 성장률 오늘 확정치가 나왔는데 4.9%입니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보이죠. 근데 과연 이 4.9%가 계속 유지되겠는가? 4.9%의 높은 성장세가 이 견조한 흐름이 24년까지 이어진다면 물가가 당장 안 잡힐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경기를 좀 본다면 미국과 유로존 물가 상승률 추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취업자 수 증감을 보시면 제가 여기 표 제목을 좀 잘못했네요. 미국의 고용지표 추이입니다. 고쳤습니다. 그럼 취업자 수 증감을 보시면 취업자 수가 나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 증가세가 나름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취업자 수 증감 폭이 조금 둔화되고 민간 소비도 이제 23년 4분기에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보거나 민간 소비를 봐도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근래 들어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23년 4분기 정도가 되면 이 고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2%포인트나 높은 기준금리를 채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중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그 상환 부담의 정도가 지금 보시면 거의 10%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 최근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됐다가 가처분 소득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고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또 원리금 상환 부담은 이제 가중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가계가 적극적으로 소비 지출할 만한 여력이 상쇄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23년 이 3분기까지는 나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겠지만 미국 경제의 거의 69%, 70%가량이 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 부문이 계속 견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계속 견조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소비가 견조했었지만 4, 4분기부터 이 소비가 견조할 수 없게 된 그럴 만한 근거가 초과 저축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어요. 20년, 21년, 또 22년까지 계속 쌓였었던 초과 저축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소진되어 가고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 지출할 만한 여력이 여러모로 축소되고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또 실질 소득은 좀 줄어들고 초과 저축은 상쇄되고 이러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니까 미국의 물가 진단이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어쩌면. 왜냐하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 해왔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PCE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물론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발표되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예요. 3.0, 3.5%겠습니다만 30분 후에 PCE가 발표되겠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션 현상이고 금리 인하의 시점은 그래도 목표하는 물가 2% 초반에 해당하는 적어도 2.34% 요 정도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3개월 연속 기록될 때 연준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확신을 가질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물가 안정 수순에 왔구나. 그러니까 물론 선제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 연준 위원들이 그럴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24년 중반부터 2% 중반 정도, 그러니까 다시 24년 6, 7월 정도가 되어야 2.5%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점쯤부터는 금리 인하가 확실히 가능해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2024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 물가에 대한 진단으로서 또 역시 CPI의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CPI로 보나 PCE로 보나 둘 다 어쨌든 근원 물가가 2% 언저리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2% 언저리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표현한 라스트 마일이 좀 꽤 더디게 걸릴 것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미국 물가를 진단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인하는 언제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물론 주요 IB 은행들, 투자은행들은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중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IB뱅크들은 대부분 2분기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2분기까지는 동결하다가 3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보는 시티뱅크 각각의 뷰가 좀 다르죠. 그 뷰가 다른 것처럼 저는 여기서는 제 이름이 GS 광석이지만 골드만삭스랑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제 광석힘에서 광석이 골드를 뜻하고 sak스 좀 비슷한 발음까지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은 저랑 다릅니다. 시티가 저랑 의견이 현재로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주류 의견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냐면
투자은행들이 23년 연내에도 금리 인상 끝났다. 23년 연내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어요. 왜냐하면 투자은행들은 어쨌든 지금 투자할 시점이다. 주식 투자 비중 늘려라 하는 입장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IB들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 못 잡고 다시 올라가면 IB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누구예요? 중앙은행 총재의 책임이에요. 연준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뭐를 책임져요? 투자은행들은 투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투자. 근데 연준은 뭐를 책임져야 돼요? 물가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물가 안정화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사결정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시장의 기대는 1분기 혹은 2분기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만약에 3분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1분기 때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실망해요. 실망하고 주가가 또 조정되고 실망할 때마다 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은 가늠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헛된 기대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순간 또 주가가 조정됩니다. 항상 그게 반복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방금 보여드린 것이고요. 어쩌면 시장이 좀 과한 기대감, 나쁘게 얘기하면 김칫국 마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24년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스케줄을 가볍게 보면 어쨌든 1월 말일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2월 1일인 거죠. FOMC 미팅이 있고요. 그때는 동결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지만 1월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을 전혀 안 줄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인을 보고 그럼 2월 달에 주가가 조정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고요. 여러분이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추천드리고 또 여러분이 24년 금리 인하 시점 언제일까 이런 것을 좀 판단하실 때 제 경제 전망서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경제가 좀 다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경제 입문자라고 한다면 이 제 경제 특강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먼저 보시고 경제 전망서를 보시기를 좀 추천도 드리면서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에 정말 명사 경제계 핵 인플루언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소개가 필요 없지만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로 30년째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이제 31년 차가 되겠군요. 아이고. 왜냐하면 93년 12월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딱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30년째 경제 분석가 하지만 전망은 잘 안 맞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뭐 전쟁, 테러, 전염병 등등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 밖에 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잘 안 맞지만 대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전개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역사 시리즈를 비롯해서 한 20권 정도의 책을 쓴 그래서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현재 경제를 좀 진단하고 약간은 회고죠. 2023년 경제를 좀 회고하고 그리고 24년 경제를 전망하는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회고. 현재 경제 좀 어떤 상황이라고 뭐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미국만 좋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비리비리한. 네. 그러니까요. 예, 90년대의 재현. 네, 지금 경제 상황이 1996년하고 네. 너무 닮았다.
예,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네. 더 나가서 한국 제외하고 일본, 중국의 위에나와 엔화 가치가 폭락했고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96년 12월에 앨런 그린스펀 그 네. 당시 연준 의장이 네. 비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네. 자산 가격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쉬었던 그런 시기랑 지금이 너무너무 닮지 않았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2021년 겨울에 10월에 미국 시장 고점 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만 2년 지금 지나도록 사실 물론 이제 또 갈 수도 있지만 박스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아주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강력한 메시지들, 네. 뭐 인플레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은 명분인 것 같고 네. 사실은 자산 가격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네. 던지는 가운데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자연히 뭐 글로벌 수요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네. 예, 달러에 대해서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이른바 이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 근린 궁핍화, 이웃을 굶기는 네.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미국만 좋고 경제 여건이든 뭐든 다 미국만 좋고 나머지 세계 경제가 좀 별로 재미없는 인도 정도만 뭐 경제 성장이 좀 그래도 예상보다 높은 정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 같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진한 그런 양극화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23년 경제를 이제 회고해 주셨는데 이 문장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정리가 딱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24년 경제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받아든 지표만으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3분기가 4.9%.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좀 으르렁된 그런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 경제도 뭐 정말 1.4가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만큼 경기 침체 가혹하게 전개되는데 뭐 중국 경제도 그렇고 다 뭐 독일도 역성장하고 아우 독일이 걱정입니다. 뭐 지금 이런 국면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이제 4분기 실적은 4분기 GDP는 이제 24년 1월 끝자락에나 볼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앞으로의 경제를 좀 가늠해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은 순항. 네. 거기는 두 가지 지금 순풍이 불고 있어서. 네, 두 가지 순풍이요. 예, 첫 번째 순풍은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만 약 한 320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 1%가 느는 거예요. 이민 하나로. 근데 인구 1%가 이 1%가 근데 중요한 인구인 게 네. H1B 비자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인력 비자, 저명 인사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인데요.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박사 네. 혹은 주요 기업이 초청해주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구매력이 맞아요. 굉장히 좋고 혹은 아예 고용 창출력이 있는 자. 그렇죠. 회사를 네. 설립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저명 인사 그렇죠. 비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이제 이거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40, 50대 정도의 가장 활기 넘치는 어떤 경제 활동 인구인데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또 와서 출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 경제 성장률만 1% 이상을 그렇죠. 여기서 가져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리쇼어링. 네. 그래서 제조업 부문, 특히 전기전자 부문의 건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과정인데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선벨트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선벨트라는 게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조지아까지,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을 뜻하는데 여기가 레드넥 컨트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목을 이렇게 쫙 열고 있으면 선크림 안 바르면 여기가 시뻘겋게 타잖아요. 네네. 그래서 뻘건목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카우보이를 뜻하는 그런 용어인데 네. 이 지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집중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외국인 인력들도 사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곳으로 가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임금이 싸고 예. 노조가 없어요. 예.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보셨죠? 네. 지금 분명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임금을 10%씩 올렸어요. 네. 그건 뭘 뜻합니까? 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내리막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저는 파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 그쪽으로 안 가죠. 두 번째, 이 지역이 또 태양광이 아주 풍부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전기 요금이 쌉니다. 네. 물론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텍사스 눈폭풍 같은 게 오면 좀 곤란해집니다만 그건 뭐 기상이변이니까 네.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토지 가격도 싸죠. 네. 인구 밀도가 희소합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뭐 테일러 공장이라든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TSMC 등이 여기 다 가는 거죠. 네.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사람이 살지 않고 땅값이 싸고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도 가고 외국에서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식으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도 안 나쁘고 그쪽에서 엄청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물론 양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랑 샌프란시스코 쪽은 지금 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쪽에서 그 인력들이 귀한 인력들이 이제 기술 인력들이 남쪽으로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많은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희소한 지역에서 풍부한 지역으로 가면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게 사실 경제 전체의 그 성장률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는 힘들고 대량 해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반대로 남동 해안벨트, 썬벨트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생각하면 이게 쉽게 꺾일 것인가? 뭐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5번 인상해버린다 그러면 꺾이겠지만 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예. 그렇게 보면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순항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지금 진단해 주신 그 진단과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의 질문도 드리고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순항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의미 어감이 그러면은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2%대를 유지하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1.5% 정도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뭐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항한다는 말씀은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웃돌거나 그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2% 초반 정도. 2% 초반. 네. 그러면 정말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 뭐 연준이 어떻게 하냐가 달려 있는데 그렇죠. 우리 뭐 다 예. 전망의 근거는 중앙은행이 갑자기 올해처럼 금리 네. 5%씩 올려버리면 에이 뭐 작년 올해 5% 올렸잖아요. 그러면 네. 뭐 끝나는 거죠. 그건 아닌데 네.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말을 보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거뒀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네. 연준 내에 좀 그만 인상해도 되지 않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만 인상해도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결국 저는 단위 노동 비용 하락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의 향상률을 이렇게 빼면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더 생산 효율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한테 임금을 20% 더 준다. 네. 20% 더 준다 그러면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의 생산 효율이 20% 좋아졌는데 임금 더 20% 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런데 뭐 20%는커녕 생산의 효율이 제자리 걸음하는데 20% 임금이 인상됐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엄청 축소될 거고 마진의 축소를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로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네.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예. 아무튼 간에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건 결국 근로자들이 생산성 대비해서 임금이 어떤 수준인가. 이게 결국 장기적인 인플레를 좌우하는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대로만 간다면 저는 1996년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96년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는데 그때 6%였죠. 네. 6%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연 한 3% 나왔어요. 네. 왜 그랬냐? 그 생산성의 향상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 신경제, 뭐 뉴 이코노미, 정보통신혁명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 그렇게 정보통신혁명이랄 건 없는데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죠. 그러니까 임금이 비싼 지역에서 싼 지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생계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료가 낮은 데로 이사 가니까. 예, 그럼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의 재배치, 자원의 재배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임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특히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임금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네. 결국 고임금을 받던 부문에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 반대로 인구가 좀 희소하고 저임금 지역으로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건설 투자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네. 저는 미국 경제가 임금이 그렇게 크게 가파르게 오르겠는가? 네. 안 오르면 뭐 전월 대비 0.2 정도로 지금 가는 페이스가 유지되면 생산성의 향상 속도는 그보다 빠르니까 뭐이 정도면 기업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선순환까지는 몰라도 아주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다시 부각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참 말씀하신 그 논리도 참 좋고요.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세분화해봐도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순항한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물가가 더디게 잡힐 것이다.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힌 채 더 오랫동안 이 고물가 기조, 그러니까 2% 밑으로 안 떨어지는 고물가 기조를 또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또 그만큼 고금리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뷰를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상당 기간 네. 2에서 3% 사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밑이나 뭐 근접하는 물가는 뭐 이제 유가가 폭락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물가는 근원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를 저희들은 이제 김 박사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밑에 간다라는 건 잘 안 보이고요. 네. 근데 한 2% 중후반 정도가 저는 네. 내년 평균 아니겠냐.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인하를 해도 되고 동결해도 되는. 예. 왜냐면 2% 전후면 뭐 사실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 전후의 물가면 연준 마음이죠, 이거는.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이제 순항한다라는 흐름, 2%대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명목 성장률 5%니까. 그렇죠. 굳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도 없는 예. 거예요. 내년까지. 내년에 미국 물가가 내려가기 어려운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아무튼 네. 싼 동네로 가면서 전국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20대 도시 주택 가격은 그렇게 세게 안 오르는데 예. 전국 집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0년대랑 비슷해요. 그때 혁신 도시 만들면서 맞아요. 행복 도시, 혁신 도시 만들면서 지방 부동산은 급등했는데 서울은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아무튼 캘리포니아 쪽 또는 뭐 오레건이나 이쪽은 집값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집값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집세 물가는 내려가기 어렵다. 네.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지 마이너스 날 일은 없다. 네. 계속 플러스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체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물가는 이제 개인 지출 디플레이터를 이야기하는데 네. 또 요 밑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PC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가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집세거든요. 근데 집세가 안 빠지면 아무리 다른데 물가가 좀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크게 물가가 빠지긴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내년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 후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이 근원 물가를 가지고 분해를 해보면 실제 이 쉘터, 이게 주거비에 해당되는 영역을 제외해놓고 근원 물가를 계산하면 2% 거의 근접했거든요. 그건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고차 값이 그렇죠. 그게 여기서 더 오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또 이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물가들도 그러니까. 최근에 안정되고 있어서 네. 특히 교통요금 이런 것들은 역시 근원 물가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죠. 휘발유 가격에 연동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내려간다. 그렇죠. 대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예. 끈적끈적한 면이 있어서 예.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군요. 옛날 같이 뭐 디플레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상하기는 아닌가.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원 물가가 2%에 안착하려면 쉘터, 이 주거비가 어쨌든 잡혀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 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금리 인하는 뭐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되고, 미국이 이제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도 괜찮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먼저 금리 인하하기가 더 부담되고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나라도 더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모습일 텐데, 지금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네.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 네. 반도체 가격의 폭락, 네. 또 주변국가의 이제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네. 거기다가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면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진들 뭐 얼마 안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진들 그러니까, 강세죠. 그 정도의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도 어려운 거죠. 이게 일단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다른 데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다가 반도체 가격의 폭락이 환율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 구조재편 막 이런 것보다는 수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섭습니다, 정말. 물량 뛰기로 갈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뭐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네. 9월 산업활동 동향 봐도 그렇고 감산이 그렇게 정말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떨어진 단가를 환율을 이용해서 물량으로 이렇게 보상할까 또는 메우려는 전략들을 쓰면 단가의 회복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지금 정기국회 시즌인데 내년 예산안이 긴축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긴축적인 건 확실하죠. 거기다가 R&D 예산 같은 핵심적인 예산을 저런 식으로 삭감하게 되면 일단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서 현재까지만 본다면 역대 최악의 예산안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2020년만큼 나쁘다.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정말 경제학자들은 다들 분통이 터지지 않나. 아니 대체 불황이 왔는데 경제가 락다운 걸어서 사람들 밖에 못 나가게 했으면 먹고 살 길은 열어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럴 때 재정 건전성 이런 걸 집착하다가 일부 지역에서 그때 재난지원금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 최악의 재정 정책은 20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24년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양당이 왜 이러는지. 예. 정말 경제 분석가이라면 모두가기 인형이 되는 거예요. 예, 2020년이 정말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 피를 토했던 해였다면 내년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좀 늘지 모르지만 수출의 탄력적 회복 이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플러스 났다고 좋아할 일인가. 예. 그러니까 2021년 수출의 정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 난 거가 넘어서서 네. 2021년 수준을 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출 증가인데 그렇죠. 내년에 그게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네. 정부가 재정마저 긴축적으로 하면 도대체 그럼 경제는 뭘로 성장하는가?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환율이 계속 불안하다라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기 어렵다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 환율 보통 100원 오르면 물가 1% 오른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높아져 있는 물가가 만약 이렇게 환율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쉽게 내려가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짐을 많이 쥐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용기를 부릅쓰고 미국이 동결로 가는 징후가 좀 뚜렷하게 보일 때, 그러니까 네. 점도표에서 예.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잘 만약에 전달하는 시기가 온다면 저는 내년 3월 정도로 보는데 예. 이제 그때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총선 끝나고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상당히 힘든 선택이지만 네. 그래도 한국은 해볼 만한 선택 아닌가. 아, 네. 예. 제가 그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너무 지금 의미심장한 주제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무서운 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is back. 트럼프는 2024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올해 초에도 그렇고 트럼프의 모습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만의 길을 또 준비해오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3년 더 월드 어헤드에서는 트럼프의 얼굴이 없었고 많은 여러 리더들이 이렇게 과학자도 포함되지만 등장했었어요. 이들이 2023년 경제를 수놓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 버전 더 월드 어헤드 2024년 버전에는 딱 하나의 인물, 누가 봐도 그림자만 봐도 아시겠죠?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내용물로 들어가 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트럼프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그러면 어떤 위험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로 기조가 바뀐다면 우리 경제 혹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또 위안화는 달러에 도전하면서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흐름이고 또 더군다나 반도체 전쟁, 반도체를 두고 세계가 자기가 스스로 다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기조적인 또 국제 정세적인 또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산업 패러다임조차도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트럼프가 등장하게 될지, 그러면 바이든이 계속 연임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기조를 한번 가늠해보고 미리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준비할 당시는 46대 46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각종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싸움을, 거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대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진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될 걸로 가정하고 경제를 그려보는 게 아니라, 혹은 바이든이 연임할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를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고 바이든이 될 경우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컴백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전제하에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 이 바이든에 대한 여러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가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노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임기,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올해가 80세고 내년이 81세인데 거기로부터 또 수년간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또 역시 너무 느리고 confused, 혼동하고 있고 뭐 이런 경향도 좀 강합니다. 근데 트럼프에게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죠. 사실 바이든이 올해 80세고 트럼프가 77세니까 바이든이 늙었다면 트럼프도 사실은 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하면 젊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견해는 liar, 좀 거짓말쟁이다,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corrupt, criminal, 좀 범죄자다 이런 종류의 인식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이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고령자다라는 인식이 바이든으로 하여금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조 바이든 대신 민주당 다른 후보가 또 새롭게 등장해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동안에 내세웠던 정책 공약을 기초로 둘의 인물됨 그리고 둘의 정책 방향 그것을 가늠해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그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중 경제 의존도를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이 높아지고 있는 이 그림이 정확히 트럼프가 등장해서 중국에 대한 미중 패권 전쟁을 작동시켰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때 26.8%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19.7%, 미국은 18.0%. 두 국가가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국으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트럼프, 바이든 뭐가 중요하냐? 중국 경제 걱정할 때 아니다. 미국 경제 걱정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여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오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가고 2020년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 바뀌는 지점 2020년 당시에 두 정상이라고 표현해볼까요? 두 후보자가 어떤 정책 공약을 내걸었었고 그리고 그 정책 공약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2025년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경제의 흐름이나 국제 정세가 바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당시에 트럼프는 뭐를 내걸었어요? 주된 테마가 America First. 바이든은요? Buy American. 결국 Buy American이라는 관점에서 IRA라는 제도도 도입됐었던 것처럼 이런 두 가지 기조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America First니까 국제 공조라든가 국제 연합 같은 거 어떤 조약 같은 거 이걸 다 싫어하죠. 근데 바이든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연합이나 조약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원합니다. 극명하게 달라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조세라는 제도 입장에서 특히 법인세라는 입장에서는 낮은 법인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 싫어합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리고 그 공약대로 상당 부분 우리 경제사회에 적용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업 입장,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하고 기업 경영하는 게 트럼프가 될 경우 더 유리해질 수는 있겠구나.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과 인프라 영역에서 굉장히 지배적으로 달라집니다. 트럼프는요, 곧 죽어도 원유 시추예요. 석유화학 발전이에요. 석유화학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풉니다. 완전히 다르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탄소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산업적 움직임이 일어나죠.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영역을 더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럼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이든이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컴백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목받는 산업군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무역이나 통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TPP라든가 뭐 각종 무역 조약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취소시키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투쟁을 더 진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 무역 협상을 이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인권, 노동 환경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국과의 그 결연, 동맹국과의 협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이지만 아메리카 언론 혼자예요.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기조 어떻게 다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경제 이슈별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좋아해요.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대중국 통상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 근데 바이든도 강경하게 대응해요.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은 트럼프만큼 강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관세 장벽을 걸면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의 전략.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바이든도 미중 패권 전쟁을 펼치지만 1대1로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결연 체제를 만들어서 연대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조약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또 좋아합니다. 전혀 다르죠. 트럼프는요. 내수경제라는 관점에서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최저임금은 인상하지 않는 거 이걸 추구해요. 공화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민주당이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고 법인세도 더 많이 물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노동자 프렌들리한 접근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관점에서도 트럼프는 탄소 발생을 용인하고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바이드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를 구별할 때 글로벌 정세라는 관점에서 바이든은 이런 각종 협정이나 혹은 국제기구와의 조약 이런 것들을 바이든은 매우 강조하죠. 근데 트럼프는 뭐합니까? 이거 다 해지시키죠. 탈퇴시키죠. 미국을 언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갑니다. 근데 바이든은 다시 다 재가입하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래서 동맹국,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국제기구와 협정을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지라도 그 정도나 어떤 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이든이 실제 당선될 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렸었던 그 교환이에요. 그 교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환경 분야에 2조 달러의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만들겠다. 그래서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소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 정부 차량 300만 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 이런 종류의 어떤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반대겠죠. 그럼 트럼프노믹스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주가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볼게요.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호의적이고 다소 비우호적이고 결과적으로 약 7, 80%의 비중이 비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인 비중은 예를 들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를 보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 비선호하는 그런 감정이 더 치닫고 favorable, 우호적인 감정은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 정치인으로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중국에 대한 정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약을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근데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중국과 화해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내걸면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봐도 끝나지 않는 전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시진핑은 독재자다라는 표현을 던진 것도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소 지금 여건이 그러하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소 화해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될 것인지 바이든이 될 것인지 그 누구도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 혹은 유망산업 또 각광받는 산업 주목되는 산업은 또 무엇일지를 가늠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든 뭐 투자 의사결정이든 그에 걸맞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트럼프 is back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